보면은 입안의 절차라는 게 나오죠. 이렇게 공법에서 가장 재미없는 부분이 맨 앞에 오고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저도 수업하면서 재미없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 관리계획 이런 것도 공무원들이 하는 거고 우리랑 별로 관련이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제가 그 부산에서 강의를 하고 있을 때 해운대에 무슨 모 회장님을 뵌 적이 있는데 그분이 좀 부동산 쪽에 큰 손인 것 같더라고요. 자산이 몇백억 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한번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다니까 아는 분 거쳐가지고 한번 보자고 갔죠. 소고기 사준다길래 그래서 그것도 한우로 사준다길래 바로 뛰어갔죠. 갔더니만 그분이 막 이야기를 친구분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은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고 그냥 투자만 하시는 분인데 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기본계획을 땅 보러 가는데 기본계획을 확인하고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그 시험 치고 나서 이걸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이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지만 상당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사거리 일대가 지금 현재 주거지역이 몇 프로, 상업지역이 몇 프로, 공업지역이 몇 프로, 녹지공간이 몇 프로인데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주거지역은 몇 %까지, 상업지역은 몇 %까지 이렇게 개발을 시켜 나가겠다라는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보면은 이 지역에 앞으로 상업지역의 비율이 높아지고 주거지역의 비율이 높아지겠구나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할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런 방향 봐도 대충 이렇게 길 나오고 이쪽으로 개발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들 토지라든지 건물 투자할 때 이걸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투자하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싶은 걸 느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이 부분이 제일 재미없습니다. 저도 맨날 똑같은 말하고 재미가 없죠. 근데 이 확실히 수도권에서 강의를 해보면은 집중도가 되게 좋으신 것 같습니다. 지방이랑 기대 수익률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방이랑 집값이 차이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지방에서는 아파트 열심히 해야 이제 먹고 사는데 여기서는 뭐 진짜 아파트 한 두 채? 한 달에 뭐 2개 하기가 힘들긴 하지만 한 2개만 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달라서 그런지 확실히 수도권 분들은 되게 열심히 하시고 좀 집중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합격하시겠네요. 수업 태도가 상당히 좋으셔가지고 지방에 다 자고 있는데 이걸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여주던지 해야지 이거 정신 차리라고. 자, 4번 입안 절차 보시면은 자, 기초사는 광역도시계획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아까 기본계획에서 잠깐 언급드렸는데 기본계획의 기초사에는 토지 적성 평가 그리고 재해, 취약성 분석 요 2가지가 포함이 됐죠. 근데 관리계획에 오면 하나 더 환경성 검토라는 걸 포함합니다. 환경성 검토. 그러니까 기초조사만 가지고도 달라지죠. 광역도시계획은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기본계획에 오면 추가되는 게 두 가지. 토지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그다음에 관리계획에 오면 토지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받고 하나 더 환경성 검토까지. 이렇게. 그다음에 그래서 2번, 3번은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이렇게. 그 다음에 기초사 등의 생략이라는 게 나오는데 옆에 심화돼 있죠. 그래서 아마 다음 페이지까지 쭉쭉쭉 나와 있겠죠. 시험에 나옵니다. 올해도 나왔고 지금 하면 집에 다 가실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하죠. 이렇게. 조금 이런 것들이 나오면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근데 올해는 역대 최고로 국계법이 쉽게 나왔습니다. 12문제 중에 틀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상당히 쉽게 올해는 국계법이 출제가 됐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은 나오면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가로 2번.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라는 게 나오죠. 자, 아까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는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쳤죠? 공청회. 그건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니까 불러가지고 재워도 된다고 했죠. 근데 관리계획은 여기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우리 집 위에 진짜 도로가 지나가는 겁니다. 가서 졸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열람이라는 절차를 거쳐. 열람. 직접 가서 내가 보는 겁니다. 열람. 그래서 원칙해서 국장, 시도자, 시장 군수 이 사람들이 입안권자입니다.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견 듣고 타당하면 반영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의견 듣고 타당하면 반영한다. 그다음에 예외 이런 것들은 다음에 보면 됩니다.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주민들한테 의견 들으면 그때부터는 국가기밀이 아니라 동네 기밀이겠죠.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고 디귿의 의견 청취 절차인데
뭐 간단하게만 요약을 해보면은 열람이라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때 열람을 시켜주겠다라고 먼저 일간신문 등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고 나서 14일 이상 14일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는 다 14일입니다. 근데 14일이 아닌 걸 기억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한테 뭐 열람한다, 공람한다 이런 거 나오면은 대부분이 14일. 그래서 14일 이상 열람을 시켜주고 의견이 있는 사람은 이 14일의 열람 기간 안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겠죠. 그 답변 주는 기간은 열람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60일 내 결과 통보를 합니다. 그 길게 박스에 있는 걸 요약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A의 공고 및 열람이라고 돼 있죠. 특광시군은 관리계획의 위반에 관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에는 또는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 가로가 어디까지지? A는 하나, 둘, 셋, 네 줄 내려와야 됩니다. 네 줄 내려와서 대가로가 있죠. 대가로 끝에 N은 관리계획 안의 주요 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특광시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그것만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죠. 그리고 나서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을 시켜줍니다. 이게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시켜준다라는 거. 그 다음 이 공고된 안에 대해서 의견 있는 사람은 열람 기간 안에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라는 게 B. 예. 그 다음에 결과 통보는 열람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안에 결과 통보를 해주면 됩니다. C. 그 다음에 그 밑에 국장 도지사의 의견 청취 요거는 일단 놔두십시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인데 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너무 당연한 거라서 안 쓴 것 같은데 뭐 조문에도 없습니다. 수립 위반권자가 특광시군이죠. 그럼 의회는 특광시군 의회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 근데 얘네들 중에서 의회 의견을 꼭 들어야 되는 게 한 3가지 있습니다. 그건 암기사항이니까 1월 달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관리계획을 위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서 다음 페이지 보면은 심화에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사항 나오죠? 그게 의견을 꼭 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2가지 써놨는데 그 옆에 심화 하나 더 있죠. 날개 조그마한 글씨에. 그거까지 해서 3개입니다. 그거까지 해서. 근데 심화 그 작은 글씨 보기 싫죠? 예, 안 봐도 됩니다. 그 나오면 틀리면 됩니다. 그런 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의회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외워야 되니까 일단 놔두시고. 그다음에 의견은 30일 안에 의견 송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5번에 관리계획 결정권자. 자, 원칙. 관리계획은 제가 설명드리는 원칙이랑 여기는 조금 다르게 써놨는데 자, 원칙은 시, 도, 대도시가입니다. 근데 이 관리계획은 예외적으로 관리계획을 국장이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 시장 군수가 직접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책은 이 시장 군수를 원칙 옆에다가 써놨는데 저는 예외 빼서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가로 1번에 원칙적 결정권자라고 되어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 군수에 신청해봐라.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직접 결정을 하면 되고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신청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직접 관리계획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 군수는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지만 그 사람은 결정권자가 일단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시장 군수는 원칙적으로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시도지사가. 근데 거기 다만 뒤에 하나, 둘, 다만에서부터 2줄 내려와서 가로 안에 대도시시장 보입니까? 대도시시장이 직접 결정.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사람 시, 도, 대도시까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 도, 대도시. 시도, 대도시. 근데 직접 결정하고 밑에서 2번째 줄을 보면은 다음의 관리계획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그러니까 원칙은 시, 도, 대도시가 결정하는데 이런 것들 그 박스에 있는 것만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시장 군수가. 그래서 자 일단은 외우지는 않아도 좋은데 요거 지구 단위 계획 관련된 거 요거는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둘 다 지구 단위 계획이란 말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관련된 건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이까지만 일단. 상세한 내용은 뭐 다음에 보셔도 되는데 일단 1번 뭐냐면은 요거 5번이죠. 관리계획으로 구체적인 내용.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대해서 시장 군수가 위반한 겁니다. 요거는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그 1번만 지금은.
그래서 5번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위반했다. 요것만큼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아까 위에서 가지고 있던 권한을 밑으로 점점 내려준다고 했죠. 즉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만큼은 시장군수한테 권한을 내려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시장군수도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아무튼 지구 단위 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합니다. 요것만. 그다음에 예외적 결정에서 국장 나오죠. 거기 가로 2번에 다음의 관리 계획은 국장이 결정. 근데 수산자원 보호구역 나오면은 그냥 공법에서는 무조건 해양수산부 장관이 합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그래서 국장이 결정하는 경우 요거는 오늘 한번 외워보죠. 요거는 자 여기 아까 관리 계획을 예외적으로 국장이 위반할 수 있었습니까? 네. 그렇죠. 특광시군이 위반하지만 예외적으로 국장이 위반하는 경우가 3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자, 국장이 위반했죠, 관리계획을. 이걸 들고 서울시장한테 결정해 주세요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국장이 위반한 거. 국장이 위반한 건 국장이 직접 결정합니다. 그거 당연한 거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뭐 입문 설명에서 말씀드렸는데 개발 제한 구역이죠. 개발 제한 구역.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발 제한 구역인데 저는 이걸 좀 줄여서 그린벨트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개발 제한 구역 하시고 개발 제한 구역. 요거는 관리 계획을 국장이 결정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국가 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 조정 구역의 지정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시가화 조정 구역은 원칙적으로 국장이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원칙은 따로 있는데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할 때는 국장이. 그 다음에 아까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그러니까 국장의 관리계획을 예외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들은 용도구역들이 많죠. 용도구역들. 국장이 위반한 거 말고 나머지는 용도구역의 지정에 대해서는 국장이 하는 경우가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1번에 국장이 위반한 관리계획은 국장이 결정하죠. 두 번째 개발 제한 구역. 세 번째는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인데 가로 안에 보시면 국가계획이라고 돼 있죠. 국가계획. 그리고 마지막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외워야 됩니다.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조금 있으면 용도구역, 아까 용도구역들이 쭉 나왔죠? 용도구역에서 또 나오니까 지금 한번 외워보죠. 첫 번째는 국장이 위반한 거. 두 번째는 개발 제한 구역. 세 번째는 국가계획과 시가화 조정구역 해도 되는데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이 필요할 때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는 국장이 위반한 거, 두 번째는 개발 제한 구역, 세 번째가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할 때. 그래서 요 세 가지. 그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나오면은 무조건 뭐 위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반할 때도 뭐 해양수산부 장관이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나중에 용도구역 나오면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아마 용도구역을 할 것 같은데 그때쯤에 또 나올 겁니다. 이게. 그래서 첫 번째는 국장이 위반한 거, 두 번째는 개발 제한 구역, 세 번째는 시가화 조정 구역인데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 뭐 한 100번 말할 거니까 지금 안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 결정 절차는 마찬가지 똑같죠? 협의심의. 협의심의. 근데 여기도 시도 대도시 갈 때는 협의심의를 누구랑 할까요? 지방이랑. 국장이 할 때는 그겁니다. 그거. 근데 물론 예외적으로 협의를 국장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데 이런 것들은 협의를 국장과 해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시도 대도시 갈 때는 지방, 국장일 때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이 심의를 건축위원회랑 공동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예외들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 놔두시고 암기사항들이니까 일단 시, 도, 대도시에 나오면 지방, 지방이랑 협의심의하고 국장이 할 때는 중앙, 중앙이랑 협의심의랍니다. 그래서 결정 신청인데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신청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스스로 결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 군수는 세 번째 줄 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도지사에게 가로 띄워놓고 밑에서 세 번째 줄까지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시장 군수가 국장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할 때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참고로. 그래서 그 밑에 박스 영원히 안 볼 겁니다. 가로 이번에 사전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자 결정하기 전에 협의해야겠죠.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라고 돼 있으니까 아마 결정권자가 시, 도, 대도시인 경우겠죠. 만약에 이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장이었다면 국장이 결정하는 경우를 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근데 그 뒤에 국장이 관리계획 결정할 때는 관계 누구? 중앙. 그래서 시도지사는 그냥 관계 행정기관, 국장이 결정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이렇게. 그다음에 이번에 국장과 협의하는 경우가 나오죠. 요거는 암기사항이니까 일단 놔두십시오. 그러니까 원래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장과 협의한다라는 거. 우리 책에는 그 사유들을 안 써놨는데 제가 노트에는 써놨으니까 저 뭐 1월달에 아마 학원에서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할 것 같은데 판사하는 거랑 똑같이 써져 있습니다. 굳이 막 열심히 따라 쓰고 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 다 써놨으니까.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마찬가지. 시 도지사가 할 때는 지방, 국장이 할 때는 중앙 그겁니다. 그래서 국장은 중앙 보이죠? 동그라미 1번에 국장은 중앙. 시도지사는 시도 그러니까 지방. 이렇게. 근데 아까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건데 일정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랑 공동심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건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건데 그건 나중에 해도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협의심의 생략. 아까 의견 들을 때도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때 생략할 수 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때는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가로 5번. 고시, 송부, 열람 이렇게 되는데 그 심표가 고시하고 심표가 돼 있죠? 그거. 자, 아까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수립하고 승인했죠? 자, 승인을 하고 나면 이 승인한 계획을 수립권자한테 송부합니다. 송부. 그리고 나서 이걸 받은 수립권자는 이 계획을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을 시켜준다라는 거. 요게 아까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 승인 후 절차입니다. 근데 요거는 차이점이 뭐냐면 제가 결정하고 고시를 붙여 써놨죠. 자, 여기는 승인권자가 승인을 하고 나면 바로 수립권자한테 송부를 해줬는데 여기서는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고 나면 이 결정권자가 직접 고시를 합니다. 요게 차이점. 그러니까 바로 결정을 하고 송부를 하는 게 아니라 결정권자가 고시를 하고 나서 입안권자한테 송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걸 받은 입안권자는 공고하고 열람하는 게 아니고 열람만 합니다. 열람. 왜냐하면 여기서 고시를 하고 보냈으니까. 여기서 또 공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고시나 공고나 보여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고자가 알릴 고자니까. 이렇게. 그래서 결정하고 고시를 하고 나서 보내줬으니까 여기서는 공고를 할 필요가 없고 열람만. 그리고 또 차이점은 여기는 30일 이상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거의 딱 30일만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는 따로 열람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죠. 근데 아무런 효력도 없는 계획을 가지고 민원인이 찾아오는 겁니다. 야, 보여줘. 보여줬죠. 다음날 또 찾아오는 겁니다. 보여줘. 아무런 효력도 없는 계획을 가지고 맨날 찾아와가지고 보여줘 보여줘 이런 악성 민원인들이 5명만 되면 그 구청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효력이 없는 계획들은 기간을 주고 딱 그 기간 안에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요거 우리 집에 도로 생기죠. 내가 공인중개사 딱 사무소를 차려가지고 한 건 했는데 막 수수료 5천만 원짜리 하나 한 거죠. 대박이죠. 이런 거 하나 하면은 가게 문 닫아야죠. 가게 문 닫고 뭐 30박 31일 뭐 이런 거 크루즈 여행 갔다 오는 겁니다. 그렇게 살려고 일을 따는 거지. 그럼 저같이 매일 일하려고 이걸 따는 거 아니죠. 30박 31일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관리 계획이 결정돼서 고시돼가지고 우리 집 위에 도로가 생긴답니다. 근데 30일 지났다고 안 보여주면 참으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은 계속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한테 직접적인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뭐 얼마 이상 이런 기간 제한을 따로 주지 않겠다라는 거. 뭐 계속 보여주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기간 제한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요건. 이렇게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가로 5번에 국장이나 시도지사라고 돼 있죠. 아까 우리가 입안권자를 표현할 때는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이렇게 나왔었는데 국장이나 시도지사 이거는 결정권자를 말하는 결정권자. 이렇게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을 결정하면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정권자입니다. 결정을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결정권자가 결정하고 나서 고시하고 그리고 나서 국장, 시도의사는 관계서류를 특광시군에게 송부하죠. 그러니까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고 나서 직접 고시를 한 다음에 송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 열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받은 사람이 열람만 시켜주는 거죠. 열람만. 그 다음에 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도시 시장은 지가 알아서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뭐 따로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대도시 시장은 뭐 송부할 필요도 없고 지가 스스로 결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관리계획 경과 후 조치가 나오죠. 자, 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죠. 그러면은 요걸 열람만 시켜주면 되는 게 아니라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자,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내용에 보면 용도지역, 뭐 용도구역, 기반시설 이런 것들 있죠. 자, 관리계획으로 내가 가진 토지 일대에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관리계획 결정된 내용은 알겠는데 어디까지가 개발 제한 구역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건물 지었습니다. 내 토지에. 근데 알고 보니까 요까지 내가 건물 지은 여기까지가 개발 제한 구역에 포함이 돼 있었던 거죠. 이게 실제로 행정 소송이 들어간 겁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 결정이 됐다라는 건 알겠는데 어디까지가 개발 제한 구역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도 위에 표시를 안 해줘서. 그래서 나는 그냥 건물을 지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지도를 보니까 요까지가 개발 제한 구역이 된 겁니다. 자, 행정청이랑 이 토지 소유자 중에 누가 이겼을까요? 토지 소유자가 이겼습니다. 어디까지가 개발 제한 구역인지 몰랐으니까. 내가 모르고 했으니까. 행정청이 이걸 표시를 해줬어야 되는데 안 해줬던 거죠. 그래서 나는 모르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 이 일대에 지정이 됐다라는 건 알겠는데 정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어디까지인지를 몰랐던 거죠. 즉 구속력이 있는 관리계획은 이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결정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결정된 내용을 이 지도 위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지형 도면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지형 도면을 작성. 이렇게. 그래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지적이 표시된 지형 도면 위에 그대로 작성을 합니다. 여기가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도로가 만들어진다. 즉 이게 지도 위에 표시가 되니까 이게 바로 구체화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구체화가 된다. 이렇게 도로를 만들겠다라고 구체화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작성한 지형 도면을 승인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자, 요거는 관리계획을 고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고시는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는 계획이죠. 자,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을 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면 관리계획이 결정되고 나서 언제부터 이 관리계획 결정된 내용이 효력이 발생하냐라는 걸 물어봅니다.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날. 올해 시험 문제. 지형 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틀린 지문 찾으라고 했는데 그게 틀린 지문.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예 효력이 발생 안 나는 계획이니까. 근데 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해? 라고 하면 요거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요날. 그리고 뭐 누가 작성하고 누가 승인하고 고시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나면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지도 위에 표시한다라는 거. 이렇게. 그리고 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요날.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음 주 복습 문제 이거 그대로 내겠습니다.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 이렇게.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효력 발생 시기 1번만.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 여기. 그 밑에 기득권 뭐 지금 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 이렇게 관리계획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 보면은 지형 도면의 작성 나오죠?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다음에 보면 됩니다. 그 59페이지 4번에 옆에 페이지 59페이지 타당성검도 보입니까? 네. 몇 년마다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5년마다. 그 다음에 5번에 가로 1번만 한번 보면은 동시반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 목차 한번 볼까요?
광역도시계획이 상위계획이고 기본계획을 만들 때는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게끔 만들어야 되죠. 그다음에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 부합을 해야 됩니다. 즉 시간적 순서로 따져보면은 광역도시계획 만들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만들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 만들어야겠죠. 근데 이 지역에 도로가 너무 급하게 필요합니다. 막 지진이 나가지고 무너지고 그러면은 광역도시계획 만들고 기본계획 만들고 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겠죠. 그럴 때는 요거 만들 때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동시 입안의 특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관리계획을 조속히 빨리 만들어야 되죠. 그럴 때는 마지막에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리계획도 함께 입안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나머지 협의심의 생략인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요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게 광역도시계획 어떻게 만드는지, 기본계획 어떻게 만드는지, 관리계획 어떻게 만드는지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있고 입안 결정고시라는 게 바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는 절차, 변경하는 절차를 배운 거죠. 지금부터 하는 건 요거 각각이 뭔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라는 게 나오죠. 이렇게 이제 관리계획의 내용, 요것들 용도 지역이 뭔지, 용도 지구가 뭔지, 용도 구역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60페이지 보면은 용도 지역부터 나오죠. 아마 입문 과정에서는 제가 용도 지역이 뭔지 하고 법에서의 분류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게 21가 있다고 했는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지역. 그래서 용도 지역은 용도란 말이랑 지역이란 말의 합성어라고 했죠. 그리고 지역, 지구, 구역 중에 뭐가 가장 넓은 개념이었죠? 그래서 지역, 용도 지역 어떻게 지정하죠? 어떻게? 어떻게? 방법은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절차는 관리계획. 그러니까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 그 대상이 되는 건 특광시군, 관할에 있는 토지에다가 지정을 하겠죠. 그리고 지역이 가장 넓은 개념이었기 때문에 용도 지역은 관할 토지 전부에 지정합니까? 일부에 지정합니까? 전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집 아니면 우리 학원 건물 토지 대역 때 보면은 요 용도 지역은 하나는 반드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전부에. 그 다음에 용도는 쓰임이라고 했죠. 이 쓰임은 용도 지역이라는 건 관할 토지, 서울에 있는 토지를 용도에 따라서 그 쓰임에 따라서 나눠 쓰기 위해서, 즉 여기는 주거지역에 맞게 여기는 상업지역에 맞게 쓰기 위해서 용도를 나눈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의 토지에는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플러스 공업지역 이렇게 두 개가 지정될 수가, 하나의 토지에는 생활권을 하나만 형성을 해야 되니까, 즉 관할 토지 전부, 서울에 있는 토지 전부를 대상으로 이 토지들을 생활권을 중심으로 나눠 쓰기 위해서 이 용도지역이라는 걸 지정을 하는 겁니다. 해서 용도지역을 여기 주거지역, 공업지역 해버리면은 지정을 안 하는 거랑 똑같아져 버리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용도지역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용도지역을 관할 토지 전부를 쓰임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는 거죠. 분류를 해보면 일단 법에서 크게 4가지 용도랑 그다음에 9개의 지역으로 세분을 합니다. 요것들 우리 했었죠. 이건 4가지 용도가 뭐였죠? 그 전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요거 도관농자 이렇게. 그래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일단은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도시지역을 다시 세분하면 그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세분되는 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그래서 이걸 주, 상, 공, 녹 이렇게. 그 다음에 관리지역을 세분하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렇게. 요게 9개의 지역입니다.
4개, 3개, 8개, 9개 이렇게 이게 이제 법에서의 분류.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대통령령에 가면 최종적으로 21개로 세분합니다. 21개로. 예. 그래서 자, 그 대통령령의 분류까지 써보면은 주거지역은 그 전에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합니다.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그 다음에 근린,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주거지역이랑 똑같이 전용, 그 다음에 일반, 준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보전, 생산, 그 다음에 자연녹지 이렇게 세우랍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 그 다음에 전용 주거지역은 다시 1종, 2종으로 세분하고 일반은 1종, 2종, 3종 하면은 세알려보시면 이게 총 21개입니다. 이렇게 21개의 용도지역.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어 할 때 알파벳을 외워야 되죠. 공법 공부할 때는 이거는 외워야 되는 겁니다. 알파벳이랑 똑같은 겁니다. 알파벳이랑. 공법을 하는데 용도지역을 모른다. 수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수업을. 그래서 자, 크게 4가지 용도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고요. 우리 기본서에 아마 어디 정리되어 있는 데가 있을 텐데. 75페이지. 그 페이지. 건폐율, 용적률 뭐까지 나와 있죠. 그거를 그냥 통째로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네. 오, 이것보다 더 외울 게 많은데 뭐 벌써 이거 가지고 자, 뭐 그거 얼마 안 걸립니다. 자, 이제 이걸 이제 좀 풀어서 놓은 게 이제 앞에 우리가 보던 건데 여기서부터 하나 천천히 하나씩 보죠. 그래서 60페이지 보면은 60페이지. 용도지역은 토지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거기 밑줄하죠.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의의 세 번째 줄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그래서 용도지역은 중복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지정할 때 관리계획으로 한다라는 거. 뭐 당연한 소리죠. 그다음에 특징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가로 1번, 2번. 그 다음에 용도지역의 세분해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요 4가지가 도, 관, 농, 자 이렇게. 그래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크게는 일단 4가지로 분류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도시지역은 다시 세분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도시지역을 나누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표해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 61페이지 관리지역은 보전, 생산, 계획관리 이렇게 나눠져 있고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래서 뭐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죠. 내가 예상한 것과 책에 써져 있는 말이 똑같으면은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건 시험에 나올 리도 없고. 해서 동그라미 1번에 도시지역 보면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해당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 개발 관리 정비,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네,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 그런 지역이 도시지역. 그래서 주거지역은 거주의 안전, 건전한 생활환경, 상업지역은 상업, 공업지역은 공업, 녹지지역은 좀 읽어보면은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지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 뭐 이런 것들. 시험에도 안 나오고 따로 외울 필요도 없겠죠. 충분히 예상 가능한 지역들.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조금 이따가 보고 농림지역, 동그라미 3번에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우리가 예전에 절대농지라고 부르던 데가 여기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산지 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그러니까 농림지역은 농업뿐만 아니라 그 임자가 숲을 임자, 임업까지. 그래서 산에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전산지 등으로 농림업을 진행, 농업뿐만 아니라 임업까지, 그 다음에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말 그대로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이런데 이게 법에서의 분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이번에 용도지역이 세분에 가면은 쭉 21개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근데 관리지역, 뭐죠? 관리지역. 이건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도시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에 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산림의 보전을 위해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해서 관리지역은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했죠. 완충지대. 그래서 이렇게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는데 이렇게 요 세 개만 있으면은 도시지역이 성장을 해 나오면서 바로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침범하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의 훼손을 가져오니까 이 중간에다가 관리지역이라는 걸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도시지역 옆에 계획관리지역을 읽어보면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니까 도시지역 옆에다가 이렇게 계획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지역은 생산관리부터 보면은 거기 생산관리 두 번째 칸에 있죠. 농업, 임업, 업, 생산 등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이 말이 농림지역과 비슷하게 토지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만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너마저 농림지역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데가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도 읽어보면은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 방지, 녹지공원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서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그래서 자 보면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을 도시지역 주변에 이렇게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하지만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긴 곤란한 곳이 생산관리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관리하긴 곤란한 곳이 보전관리.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도시가 성장을 해 나왔을 때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애는 이걸 해제를 해가지고 이 일부를 계획관리지역의 일부를 이렇게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계획관리지역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계획관리지역 바깥에 바로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나온다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지켜주기 위해서 보디가드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죠. 도시지역이 성장을 해 나오더라도 농림지역으로 바로 넘어갈 수 없도록 생산관리나 보전관리가 농림지역이랑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지켜주는 겁니다. 계란의 껍질처럼.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성장을 해 나오더라도 바로 농림지역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계획관리지역이랑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이 있더라는 거죠. 즉 토지용이 관리지역이 없을 때는 도시지역에서 농림지역, 개발이 되고 개발이 안 되고 이렇게 넘어가다가 관리지역을 넣고 나니까 개발이 되고 개발이 조금 되고 개발이 조금 안 되고 개발이 안 되고 단계적으로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접경지대에서 발생하던 충돌을 완화시키는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는 게 이 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향후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근데 농림지역에 비슷하게 쓰는 게 생산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비슷하게 쓰는 게 보전관리. 근데 생산관리나 보전관리는 농림지역이 되거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되려고 지정하는 게 아니죠. 얘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지켜주는 겁니다. 이게 관리지역이 하는 역할. 이렇게 기름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용도지역의 세분 해서 나오죠. 용도지역의 세분. 해서 자, 도시지역을 나누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분류했는데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으로 분류합니다.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그 표를 충분히 읽을 수 있으시겠죠? 주거지역은 전용, 일반, 준으로 나누고 전용은 다시 1종, 2종, 일반은 1종, 2종, 3종. 자, 전용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말이 뭐죠?
요거 안 했습니까? 전용은 양호. 전용은 1종, 2종에 둘 다 양호한 주거환경, 양호한 주거환경 이 말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일반은 공동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편리한 주거환경, 편리한 주거환경, 편리한 주거환경. 그래서 양호한 주거환경이랑 편리한 주거환경의 차이죠. 편리한 곳은 집 주변에 지하철역이라든지 버스 정류장이 가까이 있는데, 그 다음에 편의점, 뭐 마트, 백화점 이런 것들이 근처에 있는 곳, 요런데. 그리고 큰 무슨 대로, 그 대로의 구분이, 대로라는 게 8차선 도로 이상이 대로. 그 다음에 요거보다 작으면 뭐 길, 그 다음에 로 이렇게 뭐 나누는 것 같던데, 주소 붙일 때. 그러니까 무슨 대로 근처에 위치하는 곳입니다. 그래야 멀리 가기 편하니까, 차를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편리한 곳에서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차량의 경적 소리라든지 차가 다니는 소리 이런 것들이 들릴 테고, 그다음에 지하철이 지금 요 근처처럼 지상으로 다니는 데는 지하철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들리고 진동도 조금 있고 요런데 그리고 창문을 열었을 때 그 공기는 막 매캐하고 그렇진 않지만 텁텁한 정도? 요런 데가 편리한 주거환경. 이거에 비해서 양호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은 무조건 편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건 양호해야 됩니다. 조용하고 공기 좋고 이런데.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차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산새 소리가 들리는 거죠. 산새 소리가 들리고 공기는 엄청 좋겠죠. 창문을 여니까 막 피톤치드 향이 막 내 몸을 감싸는 그런데 새 소리가 들리고 피톤치드 향이 내 몸을 감싸고 그런 데려면 이 양호한 주거환경 주변에는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산. 그래서 평창동, 성북동, 북한산 바로 밑에 있는 동네죠. 이태원동, 한남동, 남산 바로 밑에 동네죠. 부자들 다 사는 동네죠. 그런데 전용 주거지역은 아무나 살 수가 없고 부자들 사는 동네. 혹시 사시는 분? 친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역시나 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대표적인 산 주변에 많이 위치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거는 1종, 2종으로 나누는데 1종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방금 말씀드렸던 동네 성북동, 평창동, 한남동, 이태원동 이런데. 그 다음에 2종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이니까 고급 빌라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연예인들 많이 사는 설해마을이라든지 그 동부 이촌동이나 한강변 주변에 고급 빌라들 쫙 있는데 그런데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우리가 대부분이 이 편리한 주거환경에 살고 있죠. 그래서 층수를 가지고 구분합니다. 저층 편리한, 중층 편리한, 중고층 편리한인데 거기 저층은 밑줄 하나 해줬죠. 4층이야. 그 나중에 하겠지만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걸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4층 이하에만 지으니까. 그리고 아까 일종 전용도 아파트 지을 수 없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이죠. 여기는 단독 양호한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2종은 중층인데 약 10층 안팎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2종에 뭐 요거를 주택 층수를 완화하자라고 하는데 조례로 사정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중고층은 이제 진짜 우리가 아는 초고층 아파트들이 있는 곳 그런 데입니다. 중고층 층수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을 위주로 일부 상업 기능이나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니까 자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오피스텔보다는 원룸촌에 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로라든지 강남 이런 데 가면은 그냥 블럭 도로 사이에 있는 블럭이 전체가 상업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요런 데 주거지 도시 외곽 지역으로 주거지로 넘어오면은 자 여기 지하철역이 있다라고 해보죠. 모퉁이에 입구가 있겠죠. 그러면은 상업지역은 대부분이 요 도로변을 따라서 이렇게 길다랗게 지정됩니다. 이렇게 그 실제로 떼보면은 그 상업지역들, 주거지역 주변에 있는 상업지역들은 이렇게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도로변에 상업지역이 있는데 바로 뒤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은 이 아파트 단지 좀 시끄럽겠죠. 그러니까 요 중간에 도로변 바로 뒷골목에 들어가면은 원룸들이 나오면 원룸들이. 그리고 여기는 상가들도 같이 섞여 있는 거죠. 편의점이라든지 뭐 상가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원룸들은 지어보면 요런 도로변 바로 뒤에 있는 원룸들 보면은 위에 층들은 원룸으로 분양을 하는데 1층은 절반은 필로티로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쓰죠. 그리고 나머지 공간 여기 카페, 치킨집, 뭐 꽃집 같은 거 막 이렇게 아니면 사무실 뭐
그 정수기 대리점 이런 것도 들어오던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는 상업지역 바로 뒤편에 주거지역 중심이지만 상업기능이나 업무기능이 보완되어 있는 곳, 섞여 있는 곳들입니다. 원룸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주거지에서 한두 블럭 들어가면 이런 원룸촌도 있고 거기서 더 들어가면 뒤쪽에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되죠. 주거지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중간지대 역할을 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주거지역은 전용, 일반, 준으로 나누고 전용은 다시 1종, 2종, 일반은 1종, 2종, 3종으로 세분한다.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그 다음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이렇게 구분하죠. 중심은 거기 도심, 부도심 밑줄 하시죠. 도심, 부도심. 즉 도시의 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 몸에서 심장은 아침에 뜁니까? 낮에 뜁니까? 밤에 뜁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사람들이 빡짝빡짝거리는데 강남 같은 데 낮에는 일하러 오겠죠? 밤에는 애들 술 먹으러 오겠죠? 이렇게 사람들이 하루 종일 위치하는 거. 이런데.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은 그냥 일반적인 상업기능이나 업무기능. 그러니까 시청 주변, 그 직장인들, 넥타이 부대 많은 곳들입니다. 오피스 빌딩들이 밀집한 곳. 그래서 시청 주변이라든지 저쪽에 서쪽에 그 법원 주변 이런 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은 도시내 및 지역 간 유통기능 증진. 그러니까 물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도시 내라든지 지역 간에. 지역 간 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은 어딜까요? 대표적으로? 물류센터, 도매시장. 물류센터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이라든지 동대문시장 이런데. 그런 곳은 새벽에 시끄럽습니까? 낮에 시끄럽습니까? 새벽에 막 사람들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거기는 주택 절대 못 짓습니다. 단독주택 X라고 돼 있죠. 그거는 단독주택 X가 아니라 단독주택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단독주택조차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도 안 되니까 어떠한 형태의 주택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주택도 허용하지 않는 곳이 딱 두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유통상업지역.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새벽에 시끄러우니까 잠을 못 자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은 말 그대로 근린지역. 우리 이웃 가까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소규모로 이렇게 일용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주거지역이랑 똑같이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이렇게 구분하는데 전용공업지역은 밑줄 하나 하죠. 공해성 공업. 공장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풀풀 나오는데 이런 데입니다. 저 울산의 석유화학단지 이런 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연이 배출되는 공장. 매연이 배출되는데, 근데 일반 공업지역은 밑줄 하나 하죠.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요렇게. 요런 것들은 굴뚝이 없거나 굴뚝이 있더라도 수증기 같은 거 배출되는데, 부산에 가면은 그 낙동강 옆에 보면 그 햇밥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햇밥 만드는 공장. 거기 굴뚝에서 막 허연 연기가 막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불났다고 119 신고합니다. 그 소방서에 이 사람들 신고해놨습니다. 이거. 밥 짓는 거니까 출동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밥 짓는 데니까 그런 것들은 도시 지역 안에도 위치합니다. 제가 서울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부산에 가면 방금 햇빵 공장 말씀드렸죠. 예전에 그 부산의 소주 그 아십니까? 대선? 모르십니까? 자, 다음에 한번 들고 오겠습니다. 우리 뭐 마치면 10시 반이니까 한잔하고 가시죠. 대선이라고 해요, 대선. 소주 공장. 소주 공장 이런 것들은 공해가 나올 게 없겠죠. 그 다음에 창원 같은 데 가면 공장인데 공장 앞에 잔디밭이 쫙 깔려 있습니다. 거기는 굴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제품 조립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요 주변에 보면은 저 마곡지구인가 LG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서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게 LG 반도체라든지 뭐 전자제품 조립하는데 매연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곡지구 해가지고 서울 안에 대도시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원래는 구미 같은 데 있다가 서울로 많이 올라오죠. 수원이라든지 그 삼성이라든지 LG 공장들이 수도권을 많이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인천항이라든지 인천공항을 이용하려고. 이렇게 해야 가까우니까 물류 비용이 아껴지죠. 그러니까 마곡지구도 저쪽 서쪽으로 있죠. 서울 서쪽에 저쪽 그 강서구 쪽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인천항이 가깝게, 인천공항에 가깝게 그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다. 요 말이 중요한 말. 그다음에 중공업 지역은 경공업, 그 밖에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우리 신문 같은 거 보면은 지식형 산업단지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대표적인 중공업 지역의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중공업 지역이라는 건 아닌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아파트형 공장 이렇게 부릅니다. 아파트형 공장. 그러니까 공장을 아파트처럼 짓겠죠. 그래서 공장을 짓는데 이렇게 지어가지고 위에 쪽에는 오피스텔로 분양합니다. 위쪽은 주거 용도로. 그다음에 중간에 공장을 아파트처럼 넣는 거죠. 그러니까 칸칸이 요 칸 안에 공장이 들어가야 되니까 큰 공장은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경공업. 그다음에 뭐 옆에 사무실 같은 거 내가지고 사무용으로 업무용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경공업이나 기타 업무 기능, 주거 기능, 그다음에 1, 2층은 상가로 분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업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지요. 요걸 아파트형 공장 내지는 그 분양 공고 신문 같은 데 보면은 사람의 눈으로 알아볼 수 없는 깨알 같은 글씨로 한 페이지 꽉 채워져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 분양 공고입니다. 거기 제목에 보면 지식형 산업 단지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녹지 지역은 녹지 지역은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구분합니다. 일단 녹지 지역은 도시 지역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아실 텐데 녹지 지역은 도시 지역인데 나올 때는 녹지랑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묶여 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지 지역이 도시 지역이라는 걸 계속 까먹는데 여기까지 녹지 지역은 도시 지역, 녹지 지역은 도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을 나누면 주, 상, 공, 녹 이렇게 녹지 지역은 도시 지역이라는 거 까먹으면 안 되고 근데 다닐 때는 녹지 지역은 도시 지역이지만 얘네랑 많이 같이 다닙니다. 촌애들이랑 이렇게. 그래서 녹지 지역은 도시 지역 이렇게. 그래서 녹지 지역은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구분하는데 보전 녹지부터 읽어보면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 공간을 거기 보전 동그라미 하나 하죠. 그러니까 보전 녹지는 보전이 목적이니까 개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 개발이 안 됩니다. 보전 녹지는 개발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생산 녹지는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 동그라미. 유보는 개발을 한단 말입니까? 안 한단 말입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모, 개발 가능성이 세모. 자연녹지는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 도시 확산 방지, 장래 도시 용지 공급 등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 동그라미, 허용. 그러니까 단서가 붙긴 하지만 개발이 되죠. 그래서 보전 녹지는 보전이 목적이니까 개발이 안 되고 생산 녹지는 개발 가능성이 유보되어 있고 자연 녹지는 제한적인 범위이긴 하지만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용도 지역의 개념이라든지 분류를 물어보는데 이걸 틀린다. 그분은 시험에 떨어지셔야 됩니다. 이걸 떨어지면 합격 갈 자격도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그 주로 나오는 게 공업 지역을 많이 냅니다. 이게 조금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일반 공업 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전용 공업 지역은 공익성 공업이나 중화업 공업. 그다음에 중공업 지역은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업무, 사업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해서 준이랑 일반 요것을 많이 바꿔냅니다.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녹지 지역 가지고 많이 내거나 녹지 지역. 그래서 뭐 나머지 것들은 충분히 뭐 관리 지역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존 이런 것들을 틀리게 낼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용이나 일반 주거 지역 이런 것들도 많이 바꿔내고. 그러니까 주거 지역의 개념이 나온다라면 문제 난이도는 쉬운 것 중에서도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용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요거 많이 바꿔내고 공업 지역에서 일반 공업 지역이나 중공업 지역 많이 바꿔냅니다. 이렇게. 아니면 뭐 상업 지역 이런 데서. 그러니까 주로 도시 지역에서 바꿔내는데 별로 이제 상업 지역 바꿔내면 그나마 쉬운 거. 근데 요게 많이 헷갈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헷갈릴 일은 없습니다. 전용은 양호, 일반은 편리인데 전용은 일종 이종, 단독 양호, 공동 양호. 일반은 편리인데 저층 편리, 중층 편리, 중고층 편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핵심적인 단어들은 아까 7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75페이지 그 표의 맨 끝에 비고돼 있죠? 그 핵심적인 단어들만 쭉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외울 때는 요 핵심적인 단어들 위주로 배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건폐율 용적률은 다음 주에 할 건데 일단 63페이지 다시 넘어와 보시면 용도 지역의 지정 절차라고 되어 있죠. 3번에. 어떻게 지정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줄 관리 계획으로. 즉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근데 그 밑에 특례 나오죠. 그거는 1월 달에 하죠. 1월 달에. 그러니까 원래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겠죠. 근데 이걸 다 거치면 원칙. 근데 일부 내지는 전부를 생략하니까 그걸 특례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지정 절차의 특례는 제가 다음에 할 거고 65페이지 4번에 보시면은 행위 제한 나오죠? 4번 맨 밑에 그거.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규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규제하려고. 그 규제를 행위 제한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부터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